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군입니다. 네, 오늘은 슈테판 클라인 박사의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 그 모든 우연이 모여 오늘이 탄생했다.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아시아권인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름이에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저널리스트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뮌헨 대학교에서 철학과 물리학을 공부했고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생물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표 주간지죠, 슈피길. 여기서 과학 편집자로도 일을 했어요. 뛰어난 기획기사로 많은 명성을 올렸고 각종 학술 저널리즘상 그리고 학술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의 객원 교수를 겸임하고 있어요. 이 책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과 더해서 우리는 모두 불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타주의자가 지배한다. 다빈치의 인문공부. 기타 등등 이제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있고요. 그의 저서들이 현재도 전 세계 3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출간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의 기본 이제 키워드를 보자면 이제 우연과 운명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세계에서 이 작용을 많이 받죠.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치를 돌릴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과제이자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종종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확실한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거나 인생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그저 우연으로 일어난 많은 일에 어떤 특별한 법칙, 규칙 또는 이유를 찾느라 에너지를 쏟는 이런 내용들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는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우리 주위의 사소한 예를 들어 도박이라든가 어떤 행운의 요소까지 우리를 지배해온 이 보이지 않는 힘, 이 우연의 모든 것을 생물학, 물리학, 철학, 심리학, 뇌과학, 기타 여러 학문을 집대성해서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연에 맞서기보다 어떻게 우연을 삶의 동반자로 만들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저자의 뉘앙스로 보면은요. 어쩌면 이것도 어떤 틀을 씌우려는 게 아닌가. 규명하지 못하는 일을 연구해보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듯해요. 그만큼 우리네 인생은 어렵고 복잡하고 좀 다단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모인 이 세상과 이 우주라는 곳은 그야말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정도니까 과연 그 해답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지 의심가는 부분이 있지만요. 그 노력 정도를 해보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제는 운명, 우연 이런 요소들을 담고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학을 베이스로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저널리즘이 들어있는 책은 대부분 좀 재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책은 최대한 그런 요소들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좀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살을 더해서 좀 제 방식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보면은 이제 우연과 필연이 있어요. 우리 삶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일까? 아니면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미리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는 필연인 것일까? 우연과 필연의 차이는 무엇인가? 보통은 이제 인과관계라고 많이 하죠.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우연, 원인에 의해 초래된 결과는 필연. 이렇게 이분법으로 할 수 있는데 세상이 워낙 복잡하니까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죠. 그래서 운 좋게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우연이고 어떤 방탕함과 게으름, 사치와 향락 이런 쪽에 몰두하다 보면은 이제 몰락하게 되는 인생은 필연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연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필연으로 끝나는 서로 작용과 반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여러 책에서 인문, 사회, 과학을 떠나서 이런 공통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연과 필연이 끊임없이 얽혀 만들어진다.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서로 사람들 간의 그 퍼센테이지만이 다를 뿐이겠죠. 그러나 우연만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없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어떻게 결정된 삶도 분명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세상은 아주 정밀하고 정교하게 어떤 고등 생물체, 어디서는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고도의 인공지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존재에 의해서 짜여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 한 150억 광년 정도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떤 하나의 물고기 어항 같은 곳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를 쳐다보는 그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좀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닌가. 저 그런 섬찟함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근거를 댈 수가 없지만요. 저는 좀 유난히 좀 예지몽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어쩌면 나는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반복되고 또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 주기가 더 짧아지고 있어요. 이 예지몽에 대해서는 뭐 여러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 어떤 시각적인 내용을 받아들일 때, 뭐 청각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이 양쪽 눈의 시력차,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시력이 좋다. 그럼 왼쪽이 0.00 몇 초라도 더 시각적인 내용을 빨리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뇌에게 보내는데 아주 근소한 차지만 오른쪽 눈도 그 내용을 받아서 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같은 내용이 두 번 들어오니까 그 시차 판단을 하는 것이 좀 애매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금 전에 본 내용이지만 한 2, 30년 전에 어릴 때 뭐 본 내용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왠지 좀 신비스럽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약간 초감각, 뭐 일종의 초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닌가. 그런 착각을 좀 즐겁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잦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 조금 좀 이상한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연과 필연이 반복 교차되는 이 운명에 관한 이 책. 그래서 더 손이 갔던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 있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세상의 모습은 바뀌었을 것이다. 이 파스칼의 말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렇게 미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하는 얘기인데 이 가정이 이제 우연에 기댄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습은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결론은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중간에 여러 작용이 거쳐서 필연으로 된다. 그래서 우연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좀 한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의 논리가 결국은 우연과 필연의 상호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뭐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연과 필연으로 이루어진 메비우스의 띠와도 같다. 뭐 이런 철학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잠깐 이야기할 건데요. 모든 것의 시작이 우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킹 방송에서도 몇 번 했는데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이 완전 우연이었잖아요. 처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그가 이제 우연히 배양기에 발생한 이 푸른 곰팡이, 이 주위가 무균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기까지는 우연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엄청난 노력으로 이걸 결국 운명, 즉 필연으로 바꿔놓습니다. 푸른 곰팡이의 배양물을 800배로 희석해도 포도상 구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음을 알아냈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 물질이 페니실린. 우연히 그 자체만으로 변화를 초래하긴 하지만요.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필연의 결과를 만들어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2002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 굉장히 평범한 이제 학자 출신의 연구원이에요. 보통 노벨상을 수상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커리어가 사전에 있잖아요. 노벨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만이 받았다. 뭐 여기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력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벨상 수상자로 발표되었을 때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나카가 실험 도중에 이제 용기를 착각했어요. 그래서 코발트와 글리세린을 섞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수를 통해서 레이저에 의해 파괴되는 이 단백질을 보호하는 완충제를 만들어냈어요. 우연히 벌어진 실수의 결과가 그의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발견이라는 필연으로 이루어지게 된 또 새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원래는 이제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의 표현이죠. 그 사람이 강연을 할 때 이 예측 가능성의 사례로 든 게 브라질에서의 이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원래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근데 이제 혼돈 이론이 그 시초인데 시공간을 가로질러서 하나의 원인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의 뭐 새로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우연들, 작은 조짐들, 먼 이후에 벌어질 어떤 운명 같은 필연의 전주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제 개인적인 체험, 그러니까 예지몽 같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미리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의 운명은 미리 결정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운명론자적인 마인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운명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만약에 전부가 미리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목적을 세우고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하는가? 뭐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혹시 있더라도 없다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모로 마음이 편하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태어남은 우연이지만 죽음은 필연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 삶의 주인공,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 많은 우연에 부딪히겠죠. 앞으로도.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필연에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하는 여러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사고와 활동을 제한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세뇌하고 이용하려는 많은 이 세력 또는 개인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또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재미가 없겠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우연은 강력하지만 그 필연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우연으로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스스로의 지혜 그리고 스스로의 활동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내용을 한번은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이 책이 운명을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해보고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 이 모건, 이 빌 모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알던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전에 한번 봤던 적이 있어요. 심장마비로 사망 선고까지 받았다가 기사회생으로 살아난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자입니다. 그런데 복권에 연거푸 당첨되는 횡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주택에서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트러커 빌 모건. 그런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약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약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죽진 않았으니까 경과를 좀 보겠죠.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사망의 이 데스 판정을 내리는데 12일 만에 거짓말처럼 소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에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평소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이 나타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2주 전에는 즉석 복권에 당첨돼서 새로운 트럭을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한 행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횡재는 이 뒤부터 시작됩니다. 한 방송사가 그의 인생담, 그러니까 그의 행운 이력이죠. 이걸 방영하기 위해서 당첨된 복권을 산 판매소에서 복권 긁는 모습을 제안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의 연기를 위해 산 복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25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한국 돈으로 한 2억 원 좀 넘는데 이 거액의 당첨금이 또 된 거예요. 스스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건 농담이 아니다. 나는 또 당첨됐다. 또 심장마비를 일으킬지도 모르겠다. 이 화면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돼야 좀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행운인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뭐 죽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죽기 전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가. 그러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운 쪽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역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 무려 7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일확천금의 횡재까지 거머쥔 이 남자의 사연. 이 사람은 크로아티아의 음악교사였던 이 프란 세락이라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 기적은 196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해 초에 이 사람이 탄 열차가 탈선을 했어요. 그래서 차가운 강에 빠졌는데
기차 사고만 해도 크잖아요. 그런데 거의 강이 얼을 정도여가지고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이제 2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상당수의 사람이 이제 중상 이상을 겪었는데 이 세락은 팔이 경미하게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열차에서 탈출했다고 해요. 근데 뭐 이 정도는 이제 행운이라고까지는 하긴 그렇죠. 근데 불과 그 1년 뒤에 이 세락이 생애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공중을 날던 비행기의 문이 갑자기 열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공기압 차이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막 튕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도 밖으로 날려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동체가 두 조각으로 분리됐고 안에 있는 사람 전원이 숨졌어요. 그런데 튕겨져 나간 이 세락은 근처 밭에 이제 건초 더미 위로 떨어져서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 뒤, 이번에는 이 세락이 버스를 타고 여행길에 올랐는데 그가 탄 버스가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법칙이죠. 세락이 탄 차량은 강으로 빠진다. 이때도 버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지만 세락은 큰 부상 없이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불운은 계속돼요. 다시 4년 뒤 이 사람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불이 나는 일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빨리 탈출했어요. 그런데 그가 탈출하자마자 자동차 연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세락의 자가용에서 또다시 불이 났고 이번에도 그는 탈출에 성공했죠. 그렇게 한동안 평온한 삶을 보내던 세락. 그의 나이 66살이 되던 해에 다시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는데 이번에도 목숨을 건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듬해에 산악도로를 운전하던 그가 마주오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그 충격으로 자동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그의 차는 약 100여 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져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락은 이번에도 아주 운 좋게 나무 위에 떨어져서 살게 돼요. 이렇게 도합 7번의 죽음을 비껴간 그에게 하늘도 감동한 것인가. 2005년에 세락은 복권에 당첨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게 또 행운인 것 같기도 한데 자신의 5번째 결혼. 야, 대단합니다. 이 5번째 결혼을 기념하려고 산 복권이었는데 무려 60만 파운드에 당첨된 거예요. 지금으로 봐도 한 7억 좀 넘죠? 그 이후 이 세락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란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세락이 복권에 당첨된 지 몇 년 뒤에 돈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다. 나는 소박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섬에 지은 호화로운 주택을 팔고 그 돈을 이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자신의 고향, 그러니까 남쪽 땅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내 인생에 필요한 건 카타리나 뿐이다. 돈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참고로 카타리나는 그의 5번째 아내인데 1, 2, 3, 4는 좀 안타깝죠. 이 사람 외에도 뭐 세계적으로는 좀 여러 좀 행운의 연속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세락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행운이구나. 이 정도의 행운이라면 이것은 운명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일화였습니다. 자, 행운의 사나이 내용이 이렇고요. 다음은 좋은 것 또는 우수한 것이라고 반드시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 키보드를 치잖아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영문 자판을 보통 쿼티 자판이라고 합니다. 자판 영문 중에 두 번째를 보면은 QWERTY라고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부르면 쿼티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쿼티 자판이 1873년에 이 타이핑되는 글쎄가 서로 엉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글쎄를 멀리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타이핑의 편의성보다는 장치의 번거로움을 줄일 목적으로 개발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동안 쓰다가 이제 1936년에 유저 친화적인 자판이 개발이 되는데 워싱턴 대학의 교수인 드보락, 인체공학적 편의성을 높인 이 드보락 자판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모음 5개, 그러니까 아, 에, 이, 오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자음 5개, D, H, N, S, T입니다. 이 자판을 각각 중앙에 배열하면 타이핑 속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 쿼티 배열 자판이 드보락 배열 자판에 비해서 타자 속도가 느리고 인체공학적인 편의성에 분명히 떨어지는데 왜 오늘날에도 아직 쿼티 자판을 쓰는가? 이게 이제 주제겠죠? 도대체 기술적으로 열등한 쿼티 자판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생각해보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응이 되면은 어지간해서 바뀌기 어렵다는 거죠. 당시에 많은 타이피스트들이 먼저 나온 커티 배열에 워낙 익숙해져 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핑 기계 회사들도 쿼티 배열을 추종하면서 이 방식이 사실상 업계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업계 표준에서 밀리게 되면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품이라도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례, 오늘날에도 종종 발생합니다. 시간은 좀 예전이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VHS 방식과 소니 베타 방식이 있겠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이 비디오 테이프, 당시 VHS 방식이 소니 베타 방식보다 기술 수준이 많이 낮았어요. 하지만 공급업체 또는 다양한 네트워크, 이걸 잘 연결해가지고 소니를 제치고 시장 표준이 되는데 성공했죠. 당시에 기술력에 자신이 있던 소니가 이제 내 거 안 쓰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유아 독존적인 태도를 좀 보이다가 시장 표준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 네트워크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사용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 가치도 덩달아 커지는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구매자나 가입자가 증가하면 사용자 전체에게 더욱 편리해져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 상품만 더 구매하게 된다. 이런 유리한 순환 구조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사실상 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이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자에겐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뭐 이런 경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판뿐만 아니라 운영 체제도 그렇죠. OS. 지금은 점유율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오랜 기간 동안 MS가 이 분야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리눅스라는 이제 오픈소스 방식이 있었잖아요. 더 유용한 OS였습니다. 그리고 더 자유도도 높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OS로 쉽게 바꾸려 하지 않아요. 한번 배운 인도 방식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익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생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이 수학 체증 효과를 확실히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정말 대용량으로 만들잖아요. 뭐 하나 성공하면은 몇 천만 개, 몇 억 개는 기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규모의 경제에 의해 생산비는 낮아지는 반면에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사용자 수는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혼자 다 독점할 수가 있어요. 방송이나 뭐 신용카드, 소프트웨어, IT 소프트웨어 기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네트워크 효과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오늘날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을 시장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잡아내기 정말 쉬운데도 인터넷상에서 좀 쓰는 거를 막지 않죠. 오히려 공짜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불법 복제를 모른 척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다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자사 기술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제품이라면은 기술력에 대한 고민보다는 시장 표준을 더 빨리 장악할 이 게임의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경영과 경제 마케팅 이 교본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술이 더 좋은 제품이라고 항상 시장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품의 시장이 락인, 그러니까 묶이게 되느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필연 또는 운명이라고 불렀던 내용 중에 상당수는 이런 경제적 또는 경영적인 성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우연을 운명이라고 믿는 이 사례 중에 하나가 첫인상이 있습니다. 보통 심리 연구 결과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의 해당되는 사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경험이 많은 인사 담당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경력사원들에게 좀 판단을 내리는 시간, 굉장히 길 것 같잖아요. 짧으면 10초고요. 많아봐야 30초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정말 작은 행동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악수 한 번이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이상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 굉장히 무섭기까지 해요. 하지만 고용주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과연 현명한 것인가? 그런데 이 설문에 응하는 고용주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오랜 연역과 기간, 어쨌거나 지금도 계속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첫인상을 통해서 또는 짧은 시간의 판단을 통해서 부하 직원들의 내용을 평가하는 이 사람들의 방식은 맞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기업에 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바로 호감을 느끼거나 비호감을 느끼는 이런 것은 과연 잘하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은요. 휴스턴 대학이 의과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을 필기시험을 쳐서 1차로 거른 다음에 이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면접관들이 이제 학업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더 좋은 의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뽑았다고 자부했어요. 프로세스도 완벽하고 우리는 아주 공정함에 엄격하게 해서 이 후배들을 뽑았다. 학생들을 뽑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해에 행정착오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과대학에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되었고 대학 측이 면접에서 떨어뜨렸던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는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한 번 발표가 났고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는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 학생들이 이제 소송을 걸겠죠. 그럼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합격을 시키는 게 여러모로 이익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면접에서 떨어졌던 학생들이 나중에 실력이 부족한 의사가 되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높은 점수를 합격한 학생들과 면접에서 떨어졌던 학생들의 성적은 첫 기말고사에서 전혀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의사가 되었을 때도 그 능력에 아주 현격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결과는 뭐 간단하죠? 면접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떨어진 학생들에 비해서 면접에서만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라도 공정했는가? 공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었다는 뭐 그런 결과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세계적인 대스타죠. 마릴린 먼로. 원래 사진 모델이 되고자 했지만 당시 캐스팅 전문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쪽에는 맞지 않으니까 타이핑을 배워서 그러니까 실무를 배워서 평범한 비서가 되는 것이 어떤가 아니면 그냥 결혼하는 편이 어떤가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면접을 보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좀 그렇잖아요. 이 마릴린 먼로 말고도 역사상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각종 뭐 단체, 기업, 뭐 정부 부처 아니면은 작은 모임까지 지원자를 선발하는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과 각자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액션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불과 짧은 시간, 그러니까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군, 교양이 있는 사람이군, 아니면은 이 사람은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거친 사람이군, 자만심에 빠져 있네. 이런 자신만의 꼬리표를 붙이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적인 만남에서는 그 이후 관계가 좀 안 좋아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큰 데미지도 없어요. 하지만 회사라던가 조직이라던가 뭐 정부 부처 이런 데서는 부적합한 지원자를 채용했다가는 많은 금전적 피해, 심각할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인사 관련의 심리학, 오래전부터 한 인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그 판단과 믿음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고민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그리고 수천 가지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이 굉장히 허탈하다고 해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동안 받게 되는 인상이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의 직관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데 문제는 이 인상이라는 것이 상대방에 대해 그다지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상대방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보통 무의식 중에 상대방의 객관적 특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잘 맞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또는 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이렇게 초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에 입각한 의미심장한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첫인상을 중시하는 우리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좌우된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사이코패스라고 불리우는 아주 히스테리컬한 상사가 집에 가서는 굉장히 자애로운 아버지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직장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자유로워 보이는 상사인데 집에만 가면은 폭력을 행사하는 아주 인간 쓰레기, 폭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다른 역할 속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환경이 요구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페르소나라고도 하는데 보통 우리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자기의 상사라던가 아니면은 자신에게 어떤 좀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의 앞에서의 행동 그리고 자신이 슈퍼갑일 때 상대방을 대하는 행동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사람이 이제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완고해지고 고루해지고 꼰대가 된다. 여기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십 개, 많은 경우에는 수백 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이걸 유지하고 활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걸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씩 유지하기 어려운 순서부터 이제 벗어버리는 겁니다. 힘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동도 좀 조심하고 말도 좀 가려서 했는데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저 사람 이제 꼰대 됐다. 이상한 사람 됐다. 그렇게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다 벗겨놓고 다 까보면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상당 부분 우리 자신의 몫이고 상대방은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안 좋은 사람, 그 나쁜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만 끌어들이는 결국 모든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다. 이 말을 돌려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처음 상대방에게 가졌던 이미지를 확인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 지적이다. 아니면 투박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니면 뭐 간사하고 영리한 사람이다. 이런 꼬리표를 붙이게 되죠. 그런데 이런 꼬리표가 상대방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붙여지지만 이게 두 명, 세 명 말이 전달될수록 어느새 진실로 이제 포장이 되고 마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치를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백인 대학생들에게 이제 다양한 피부색의 지원자들에 대한 가상 면접을 실시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 백인 대학생들이 이제 지원자가 흑인일 경우에 신체적으로 더 거리를 뒀고요. 좀 말을 좀 꼬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좀 멀리 했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결론은 서둘러 대화를 끝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물론 뭐 어떤 고의나 악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자신의 행동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원자들이 면접관들의 이 기분을 아주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아쉬운 사람은 지원자니까. 그래서 흑인 지원자들은 백인 면접관들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좀 불안감이 좀 강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로 이제 같은 직군, 같은 직종에 지원한 다른 백인 경쟁자들에 비해서 나쁜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실험에서 조금 바꿨다고 해요. 연구자들이 가상 면접관들에게 이번에는 흑인 지원자들에게 의식적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백인 지원자들에게는 좀 무뚝뚝하게 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못 지키면 페널티를 부여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백인 지원자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신경이 예민한 상태가 되는 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만큼 자신 없는 행동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실험치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자로 재듯이 우리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 상태를 좀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 나의 태도에 의해서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우연적인 요소가 필연으로 굳어지게 되는 즉 내가 모든 주변 결과의 원흉이다. 원인이다. 이런 결과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호 관계에서 어떻게 피드백이 발생하고 어떻게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극복하면 성공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결과치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운명인 듯한 내용 중에 이제 지능지수 IQ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이 이게 지능을 수치로 파악하고자 한 뭐 그런 실험인데요. 그래서 지능 검사를 고안해내서 IQ를 대중화시켰잖아요. 이 사람의 이제 관심이 영재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능 지수가 높은 학생들이죠. 그는 지능이 제 삶을 저한다고 믿었고요. IQ 135 이상의 상위 1% 정도에 속하는 아이들이 그 믿음의 증거가 되어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터먼이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살았는데 학교 수백 곳에 편지를 써서 영재,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학생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그래서 각지에서 좀 똑똑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1,500명 가량 모였습니다. 이때가 1928년인데 터먼이 이제 아이마다 소리철 하나씩을 만들어서 이후의 삶을 상세히 트래킹했다고 해요. 그때는 지금보다 뭐 통신이나 교통이 많이 안 좋았으니까 굉장히 험난하고 막 지난한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 그 어린이들의 건강이라던가 뭐 성격, 성품, 관심사, 즐겨 있는 책이나 뭐 좋아하는 놀이,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뭐 집안의 성향, 심지어는 부모가 보유한 책의 수 여기까지 다 조사를 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샅샅이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이 스탠퍼드 대학 명의로 우편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질문 내용도 좀 변해가면서요. 처음에는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가, 어떻게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성인에 가까워지니까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달 수입은 얼마인가,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뭐 결혼 생활은 어떤가, 이런 이제 계속 좀 설문을 보냈고요. 실험 대상이 된 아이들은 어지간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추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삶을 이토록 상세하고 자세히 조사하고 기록한 것이 이전에는 좀 전례가 없던 엄청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익명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대부분 죽은 후에야 터먼이 추적한 아이들의 이 실험의 대상이었다는 게 알려졌고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좀 뭐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다, 뭐 이런 좀 안티적인 액션이 나왔다고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그 결과가 궁금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좀 물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노벨상이나 퓰리처상을 받은 이제 그 정도의 좀 성취를 이룬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영재인 상황에서 시작을 한 이 사람들의 수입, 그리고 건강 상태, 그야말로 스탠다드 미국인의 평균 정도였다고 해요. 다만 자살률만 조금 평균보다 낮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수치로 증명을 하거나 공식으로 이끌어내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원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결과적으로 지능지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의 경로를 예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학자 터먼의 꿈은 이제 날아간 것입니다. 그들에 관한 서류에는 심리학자들의 기대에서 벗어난 좀 운명 결과치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요. 야망을 품었다가 좌절한 사람,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계층 사다리에서 이성을 이용해서 뭐 올라가려고 하다가 뭐 좌절된 사람, 그리고 직업적으로 봐도 어떤 좀 특별한 스페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이 아이들은 좀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이 터먼이 처음에 협조를 요청한 학교들은 그 도시의 중상류층 백인 자녀들이 다닌 학교였습니다. 터먼이 나중에 자신이 선택한 아이들의 삶에 개입해서 일부분은 진로를 열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실험체에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약간의 좀 어드바이스도 해준 겁니다. 그런데도 결과치가 이랬으니까 만약에 이 터먼의 연구에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 출신의 아이들이 더 많이 있었다, 뭐 예를 들어 유색인종이 더 많았다고 하면은 아마도 결과는 더 안 좋게 나왔겠죠? 그래서 터먼이 인간의 지능에만 국한해서 연구한 것이 문제였는가? 지능뿐 아니라 어쩌면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개인적인 경험, 이런 다른 인격적 특성이 운명을 더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이제 다른 학자들이 추가로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캐럴 톰린슨, 제시카 고멜, 이 터먼의 자료를 다시 연구해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좀 노력했다고 해요. 그래서 터먼이 추적한 아이 중에 여성을 대상으로 인생의 성패를 유년기에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에 그러니까 집안 상황, 뭐 성격, 목표, 기타 성공을 예측하는 13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테스트했다고 해요. 지능만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서 사회적으로 촉망받는 좀 지적이다, 아니면 성공했다,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계층 또는 아이들은 누군지 이거를 좀 알아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 수십 년의 이 시간이 지나서 이 두 학자는 실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표나 사교성은 미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지만 이런 요인들로도 인생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 인간의 미래를 예언하고자 했던 이 터먼의 프로젝트는 이 이후의 과정을 포함해서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주 명리학의 운명, 그러니까 뭐 점성술 이런 내용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알면 과연 인생을 알 수 있는 것인가? 사주 명리,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 간지의 근거에서 인간의 평생 기륭 화복을 점치는 것을 말하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학문입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 명리만 담당하는 이제 국가의 관리가 있을 정도였어요. 워낙에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내용이니까 관심이 크게 없더라도 사주팔자를 찾아본 적은 아마 한두 번씩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를 통해서 총 8자를 만들어내는데 두 개씩 묶어서 세로 네 줄로 쓰는 뭐 그거죠.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말하는데 연월일시가 모두 육식갑자에 맞춰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원래는 자신의 태어난 연월일시를 부르는 방법이었는데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사주팔자라고 좀 이런 내용들이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칭이 된 거죠. 간단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천간 총 10자,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걸 십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나타낼 때도 종종 쓰고요. 예전에는 이제 서수 개념으로 가나다라 아니면 뭐 ABCD 이거 대신에 갑을병정으로 많이 썼죠. 갑질, 을질 이런 말도 사실 이 천간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지진인데 12개 자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흔히 12지라고 표현을 하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천간 10자와 이 지지 12개,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60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총 60개의 조합이 나오는데 이를 육식갑자라고 부르죠. 이렇게 육식갑자는 그리고 사주팔자가 이제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운세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세도 윤회하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 멀리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더 과거로 가도 계속 운세는 순환하는가? 그러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저 위에 호모 사피엔스까지 올라가서 원숭이까지 가면은 그때도 인간의 기륭화복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 과연 그 한계 그리고 그 임계점은 어디인가?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아, 그리고 12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띠를 상징하잖아요. 그 12종류의 동물.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12지에 해당하는 동물이 좀 나중에 정해졌는데 한국은 이제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그다음에 이제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양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염소나 사냥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물소를 쓰기도 하죠. 토끼 대신 고양이를 쓰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저쪽 가능한 한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용 대신에 독수리를 쓰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규칙이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돼지 대신에 멧돼지나 사슴을 쓰는 나라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띠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띠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많습니다. 보통은 간단하게 이제 양력 1월 1일부터 계산을 하는데 이게 서구력이잖아요. 서양력. 그러면 그레고리력인데 이제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만들었잖아요. 당연히 육식갑자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아예 몰랐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잘 안 맞으니까 이제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이제 음력 1월 1일부터 자축인묘를 따지자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동양 그러니까 한국식이 좀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지 의심이 돼요. 보통 뭐 양력이라고 하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것 같지만요. 조선시대만 해도 이제 국가에서 관청을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항상 천문과 이 사주팔자를 좀 계산하고, 그리고 양력과 음력이 그때부터 있었고요. 24절기는 이제 양력으로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윤년에만 하루 바뀌고. 근데 왜 우리 선조는 태양력을 써서 절기를 계산했는가? 태양의 움직임이 계절의 변화를 좀 계산하고, 이때는 주로 좀 농사가 1순위였잖아요. 농업. 그래서 농사일의 여러 시기를 정하는데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가 다 제각각이에요. 이럴 때는 양력을 쓰고 이럴 때는 음력을 쓰고 이럴 때는 뭐 합쳐서 쓰고 띠도 막 갖다 붙이고 양력과 음력이 잘 안 맞으니까
만 나이라는 이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나이 계산법도 있고요. 뭐 연초로 태어나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르지만 우리 때는 연초에 태어나면 1, 2월생은 빠른 년생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12지를 계산하는 방법의 처음부터 제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운세를 점친다는 게 사실 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뭐 예전에도 많이 했으니까 일단 맞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계산에 의해서 나온 사주는 과연 믿을 만한가? 전 세계의 이 수많은 사람들, 7, 80억이 넘어가는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12등분해서 동일한 운세를 제공하는 뭐 띠로 보는 운세 같은 거 정말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가? 수억 명의 운세가 똑같다니. 과연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뭐 운세 같은 거 보면은요. 정말 아주 애매하게 쓰여 있죠. 반엄 효과라고 하는데 성격 같은 내용에 대한 좀 애매한 설명. 이게 의외로 큰 설득력을 발휘하는 그런 현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지금 힘들군요. 당신은 종종 외로움을 타는 편이군요. 하지만 때로는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타입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다고 할 겁니다. 누구나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잖아요. 누구나 종종 외로움을 타지만 때로는 씩씩하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만 애매하게 말해도 대부분은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이 말들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양념을 쳐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 신기 있는 사람이다. 뭐 용하다. 이러면 효과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포털이라던가 뭐 기타 뭐 신문지상에 오늘의 운세, 뭐 이달의 운세 이런 거 나오잖아요. 현재에 만족해서 여유를 부리면 뭐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뒤처질 것이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나타난다.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친구라면 분명 확실한 친구가 아니겠죠? 24시간을 이제 12간지로 표현하니까 매 2시간마다 한 번 계산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3만에서 4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사주팔자는 사실상 같겠죠? 사주팔자의 종류는 계산해보면 51만 8,400개가 전부인데 여기에 남녀 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뭐 100만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점을 치는 사람을 보면은 본인 사주에 더해서 관상, 수상, 뭐 족상 여기에 부모 사주까지 모두 봐야 정확한 결과치가 나온다고 뭐 좀 신뢰할 수 없는 얘기를 하지만요.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그 점을 보는 이 계산하는 사람의 역술가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하면은 이건 아무래도 어떤 법칙이라던가 학문의 범주로 넣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주팔자를 보고 뭐 미래를 점치는 것은 분명 곤란한 일이지만 어느 정도 확실한 것도 있습니다. 일단 아주 높은 확률로 예언할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죽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태양과 달 이걸 기준으로 모든 걸 말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고 뭐 다른 반대지만 이런 계절적 순환 또는 주기적 순환이 반복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어떻게든 바뀐다는 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비가 다 오고 나면 날이 갤 거고요. 밤이 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오겠죠? 그리고 어떤 권력자가 있더라도 결국은 늙어 죽을 거고요. 불같은 사랑을 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식어서 원수가 되지 않으면 다행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젊은 사람도 나이 들어 늙겠죠. 굳이 명리학을 알지 못해도 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성을 띠고 나타나는 이 진화 생태학적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인류도 여기에 맞춰서 아마 적응을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육식급자와 이 건강 아니면 뭐 성격 이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계절의 변화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는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어쩌면은 그 일부가 계절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의 개체의 적응적 반응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확실한 내용이 몇 개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 몸이 이제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근시가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3, 4월에 태어난 아기는 천식을 많이 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태어나면은요. 폐암을 적게 앓는다고 해요. 그리고 뭐 좀 더 상세히 보면은 9월에 태어나면 대장암과 직장암이 더 흔하고요.
6월에 태어나면은 12월에 태어난 사람보다 경미하지만 유방암을 많이 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에서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더 높다고 해요. 이 내용들은 이제 의학적인 뭐 단편적인 결과이긴 한데 이걸로 하지만 뭐 어떤 종합적인 법칙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들에 관여하는 자연 현상이 겨울철에 빈발하는 뭐 감염병, 그리고 부족한 일조량, 낮은 비타민 D 합성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겨울에는 이제 호흡기 감염이 흔하니까 그래서 겨울에 임신한 이제 어머니의 체내, 여기에 감염균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이에 대응하는 면역 반응이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요, 임신이 이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진행이 되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한 번은 덥고 한 번은 추운 상황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나 비슷하게 겪었는데 여기 태어난 사람은 이런 환경이 더 많다. 그러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임신의 초반 기간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좀 뒤에 가는 출산 무렵의 기간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 맞닥뜨리는 이제 쇼크, 그러니까 밖에서의 환경이겠죠? 이게 더 영향이 큰 것일까? 분명 겨울에 태어난 아기가 동상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어떤 법칙이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이게 대부분 이제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또 정량적인 거에 더해서 정성적인 요인이 붙거든요. 예를 들어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3월에 태어난 또래에 비해서 학업 수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언어 인지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키도 작죠. 왜 그런가? 이게 우리 때 기준인데요. 지금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12월생은 3월생의 아이보다 9개월 덜 자랐는데 같은 환경에서 경쟁을 하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후의 경쟁 관계에서도 우위에 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칭찬과 여러 좀 좋은 조건들이 계속 피드백이 올 거고요. 더 자신감을 가진 상황에서 더 좋은 결과치를 낼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 그리고 환경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제 점점 자신의 자아로 갖추어지겠죠. 자신이 태어난 연, 월, 일, 아니면 계절, 이런 것들이 신체적 건강이나 성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운명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거대한 인과 법칙, 당연히 어떤 좀 아직 결론화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완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요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낳고 자라 겪는 이 수많은 요인들이 섞이고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이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이 이렇고요. 그런데 우연적인 요소가 바꾼 것 중에 이제 사이즈가 큰 게 역사가 있죠. 세상을 바꾼 우연의 역사.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베를린 장벽 붕괴. 상황을 보면은요. 1945년 이제 독일 나치가 이제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독일이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 이렇게 네 나라가 나눠서 이 독일 지역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련 점령지 중에 한 가운데를 유심히 보면은 좀 네 개국이 좀 교차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베를린인데, 그러니까 베를린은 원래 이제 동베를린, 그러니까 소련 점령 지역의 그 중에서도 한 가운데 있는데 워낙에 이게 상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 아주 작은 구역을 이제 반으로 나눠서 공동의 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베를린에서 기존에 이제 서독당으로 오기 위해서는 한참을 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벙커 같은 그런 위치죠. 독일의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 중요한 땅을 뭐 작지만 이제 갈라서 점령 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냉전기의 여러 좀 참극을 만드는 그런 단초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냉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독일이 독립할 때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지면서 이 베를린도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동베를린 원래 소련 점령지, 주변 땅과 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관계 없었겠죠. 근데 서베를린만 이렇게 고립된 이 벙커, 그러니까 섬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의외로 이 서베를린이 동독 주민들 중 일부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망명 루트. 독일 분단 초기에 이제 이 소련 관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일부 동독인이 이제 동독 한가운데 박힌 이 서베를린의 위치를 이제 크게 눈여겨보고 이쪽으로 도망치는 이제 그런 루트로 되는 게 눈에 가시였어요. 근데 뭐 처음에는 숫자가 얼마 안 됐으니까 봐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망명 루트의 성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왔다고 합니다. 땅굴을 파는 사람이 있었고, 이 철책선을 뭐 담요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장대 높이뛰기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 통제가 불가능한 단계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제 소련의 영향을 받은 동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회를 감옥으로 그런 만드는, 그러니까 약간 좀 밀실 개념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정책 방향이. 그래서 서베를린을 수미터짜리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 버린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으로 옮겨버립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생각일 수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 때는 뭐 더 심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냉전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베를린은 수십여 년 동안 이 감옥 아닌 감옥이 돼서 이 동독 땅 한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뭐 동독이 소련 휘하에 있다고 봐도 뭐 무방하잖아요. 이 기묘한 이 땅덩이, 이 도시를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어떤 미국이나 이 서구 세계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수십만의 서베를린 시민을 인질, 그러니까 볼모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독당으로, 그러니까 서독당에서 서베를린으로 오는 이 트럭과 기차 등의 운행을 이제 금지하겠다. 이게 계속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잘 먹혔어요. 그래서 서방 세계는 소련이 그럴 때마다 소련을 만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고, 그래서 이게 소련 서기장 흐르시초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서방 세력의 비명 소리가 듣고 싶을 때마다 베를린을 쥐어짠다. 아주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내뱉고 다녔다고 합니다. 수십만의 시민과 독일의 수도라는 상징을 이제 원할 때마다 담보로 잡는 거죠. 이보다 통쾌한 방법, 그리고 이보다 쉬운 방법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련에게 유리한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게 됐는데 이제 1989년 정도가 되니까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당시에 이 동독 외에도 이제 냉전이 사실상 종식이 되니까 한 4, 50년 가까이 되는 이 이제 공산 세력에게 시달렸던 동유럽 각국의 국민들이 이 공산주의 정부의 퇴진을 외치면서 혁명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차례차례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헝가리, 뭐 알바니아 이런 나라의 공산당 정권이 연이어 붕괴를 했고요.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혁명의 물결을 거부하자 독재자 차우셰스쿠를 총으로 쏴버린 후에 그 민주화를 이뤄내는데 성공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고 같은 나라는 이제 아주 내전을 피비린내 나게 겪었죠. 근데 이런 세상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정부가 아주 완강하게 이 탈공산화의 세계적 추세를 거부했습니다. 당시에 보면 이 탈공산화, 그러니까 서독에 흡수되는 결말로 가는 게 뻔했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동독 시민에게는 좋았지만 동독의 기득권층, 동독의 정치 세력권에게는 불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결국 일은 터졌어요. 1989년 11월이 됐을 때 어쨌든 이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크니까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독 정부가 이제 뭐 법령을 발표하는데 쉽게 말해서 동독 국민의 여행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완화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아도 외국 여행을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뭐 여행 허가를 좀 더 쉽게 내줄 것이다. 뭐 여권 발급도 더 쉬워질 것이다. 뭐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의 조치들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하기도 뭐한 거의 기본권이에요. 근데 결국은 말은 좋게 했지만 말은 화려하게 했지만 여행을 가는 것이 아주 약간 더 쉬워지는 그러나 결국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여전히 외국으로의 여행은 꿈도 못 꾸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좀 데모나 아니면 반정부 좀 상황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좀 진정시키기 위한 아주 작은 당근 정책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해프닝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989년 11월 9일에 동독 정부는 이제 일상적으로 매일 여는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는 약간 좀 공산당 기관지 같은 그런 느낌의 방송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당시에 시국이 너무 험악했으니까 매일매일 발표되는 당국의 내용도 예전처럼 그렇게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십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했고 이 기자회견은 동독 TV와 라디오로 이제 전 동독 지역에 생중계됐어요. 당시 기자회견에는 4명의 장관급 이상 고위 간부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고요. 이제 막 정부 대변인으로 임명됐던 이 귄터 샤보브스키,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함께 배석을 했어요. 이 샤보브스키가 여행법 정책이라든가 뭐 변경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여행법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서기장이 건네준 여행법 개정안 서류를 들고 나와서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앞단에 이제 굉장히 지루한 아주 기본적인 브리핑이 진행되었고 회견이 끝날 무렵에 이제 여행법에 대한 질문이 기자들로부터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동독인들은 언제쯤 자유롭게 서동으로 여행할 수가 있나요?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대변인 샤보브스키가 여행법 관련 서류를 한 반만 읽고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충 해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말하기를 국민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곳이면 아무데나 갈 수 있고 그 누구도 그들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기자가 놀라서 그러면 그 법은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샤보브스키가 잠깐 주저하다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당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했죠. 그런데 사실 이 귄터 샤보브스키는 개정된 여행법을 잘 몰랐습니다. 동독 정부의 여행 자유화 조치는 몇 달간에 걸친 이 국민들의 시위에 대한 대응 조치였기 때문에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의 뭐 개정된 게 없었거든요. 굳이 뭐 약간의 혜택을 들자면은 여권 발급 기간을 조금 단축시켜주는 뭐 그 정도? 그리고 그 시행 시기도 다음 달부터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 기간이면 시위도 잠잠해질 것이다. 뭐 독일 이 정치 수뇌부의 이런 계산이었는데 이 대변인이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TV 카메라 앞에서 그것도 장관급 이상이 여러 명 나온 이 상황에 지금 당장 동독 정부는 국민들의 여행 자유화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해버린 겁니다. 기자들이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거는 기존의 동독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이 정도를 과연 소련이 허가를 했을까? 그래서 이 미국의 MBC 방송의 기자, 당시 톰 브로코 이 사람인데 회견이 끝나고 다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동독인들은 베를린 장벽을 통해 이주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당장 효력을 발생한다. 이 재차 답을 끌어냈어요. 이 사실이 전 세계에 급전으로 전달이 됐고 동독인들이 당시에 동독 방송보다 서독 방송을 더 많이 시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들은 뒤에 서독 방송을 또 들으니까 이제 모든 독일인에게 국경이 열렸다. 동독이 오늘 즉시라고 선언했다. 이제 장벽은 무효하다. 이 방송이 전파를 타버렸습니다. 이 방송을 본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주민들이 이 장벽에 설치된 검문소로 몰려 나왔고 이 동독 정권은 당황했겠죠? 그래서 국경 수비대에 더 엄격하게 출입을 관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이제 시민들이 국경 수비대에 당신네 국가 대변인인 샤보브스키가 당장의 문을 연다고 했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수비대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니까 더 그 위에 상부에 좀 물어보는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이 군중의 수가 맡고 있는 경찰 병력의 수를 훨씬 넘어버렸어요. 숫자가 많아지자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 이 동독 측의 베를린 장벽 수비 대장이 바리케이트를 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동독 측에서 이 베를린 장벽을 관할하는 뭐 수비 대장이다. 그러면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당연히 정치 이 권력이라던가 이런 향배를 잘 읽고 있었죠. 그래서 수비대가 이 바리케이트를 열자 동베를린 사람들이 이 서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아무도 검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서독을 가로막는 베를린 장벽은 무너진 거예요. 이쯤 되자 이제 일부 베를린의 사람들이 망치와 도끼를 들고 나와서 장벽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전파를 타고 또 이걸 보고 나온 사람들이 각자 자신 위치에서 장벽 부수기에 나섰어요. 순식간에 베를린 장벽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과 10일 만에 동독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천만 건의 이 사증이 발급되었고 동서독 경계 지역 50여 곳 이상의 통행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동독 지도부가 이때 샤보브스키의 실수를
단순 실수라고 하면서 이게 돌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랜 고민 끝에 대변인이 내뱉은 말을 이제 기정사실로 인정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정권은 사회주의 통일당 서기장에 오른 이제 크렌츠 이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 오른 그러니까 집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필요성이 컸습니다. 당시 이 사람의 이 집의 이 권자가 아직 공고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크렌츠는 샤보브스키의 실언을 지도부의 결정 사항이었다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자신의 공적으로라도 만들 셈이었죠. 그리고 이 크렌츠는 바로 이 베를린 주재 소련 대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바로 크렘린의 호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소련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질책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이 정도의 불만을 표시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을 다시 담기 어렵다는 현실을 소련도 잘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해 12월에 동서 베를린의 경계에 있던 이 브란덴부르크의 이 게이트 문이 활짝 열렸고요. 그날 서독 총리였던 헬무트 콜이 그 문을 이제 넘어서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던 한스 모드로 당시 동독 총리의 영접을 받으면서 역사적인 이제 동서독을 가로막았던 장벽은 공식적으로 동독 국경수비대에 의해 완전 철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우연으로 발생한 이 베를린 장벽의 철수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베를린 장벽 붕괴는 과연 우연이었을까? 역사적인 사건이 우연에 의해 촉발되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는 반드시 필연이 작용합니다. 베를린 장벽은 이 대변인의 실수가 아니었더라도 필연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어요. 사실은 이 베를린 장벽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너지기 전에도 이미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고 합니다. 상황을 보면은 당시에 여러 가지 좀 사전에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 시위들이 있었고 여행 자유화를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 개선안 그리고 정치 자유를 요구하는 이 시위들이 아주 빗발쳤고요. 한 번 모이면은 막 100만 명이 모이는 이런 초대형 집회로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정부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미 동독 정부는 장벽을 지켜낼 힘을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인근의 이 헝가리 정부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에 설치한 철조망을 제거했고요. 동독인들의 서독행 길을 대폭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루트로 가면은 아주 뭐 크게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곧이어 체코슬로바키아도 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땅에서의 내부 장벽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당시 소련 이 고르바초프 휘하에 이 상황이었다는 점이 컸습니다. 만약에 고르바초프가 아니라 스탈린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다음 날 이 탱크와 총칼로 이제 짓밟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겠죠. 동독이 아무리 뭐 시민혁명이 셌다, 뭐 거셌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단기간에 제압이 됐을 겁니다. 아주 끔찍한 유혈 사태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뭐 여행의 자유라던가 뭐 체제의 뭐 정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미 경제가 파탄 상황이었습니다. 동독은 지난 40여 년간의 공산 체제로 인해 그야말로 극심한 상황이었고요. 이 당시를 보면은 대부분의 동독 공장은 거의 폐허 수준, 제2차 세계대전 나치 때보다도 못한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계는 구형이거나 낡았고 그나마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건물과 교통, 인프라, 뭐 통신 부분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제조업 생산력이 서독의 20% 이하에 머물렀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제품들은 동독 내부나 이 공산 국가에서만 팔리는 아주 안 좋은 제품을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니까 생활 필수품마저 부족 현상이 악화됐습니다. 막대한 군사비와 거대해진 행정 경비, 이게 국민들이 이제 재산을 모을 상황이 거의 안 됐어요. 게다가 그동안은 좀 백업을 해줬거든요, 러시아가. 나름 이제 공산 이 정권의 이제 종주국인 러시아도 자기네 경제가 피폐한 상황이니까 동독에 지원할 돈이 없었습니다. 동독의 국가 부채는 늘어났고 에너지는 줄어들었고 투자 자금은 말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기타로도 많은 이제 내용들이 더해져서 결국 이 베를린 장벽 붕괴는 그 트리거가 우연적인 요소였겠지만 필연적인 내용에 이미 도달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러한 결과는 이렇고요. 말실수를 했다는 당시 정치국 대변인 샤보브스키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동독의 입장에서 보면은 뜻하지 않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해에 이제 이 사람이 동독 집권당인 사회주의 통합당을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속을 뺀 거죠.
그리고 독일 통일 후에 소독 출신 저널리스트와 함께 이제 어떤 주간지 편집장을 맡아 활동을 계속 하다가요. 이후 정치적으로 전향해서 우파 기독민주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당연히 옛 공산당 동료들로부터 배신자로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소독으로 탈출하려는 동독 주민을 뭐 살해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3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한참 뒤인 상황에다가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3년형이다. 여러 가지로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당시 베를린 시장이 이 사람을 좀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시장의 권한이 셌다고 해요. 그래서 수감 1년 후에 석방되어서 좀 여생대로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행적에는 여러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나온 실수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그리고 국제 외교적인 역학관계가 있었으리라 짐작이 돼요. 그러나 결과가 좋으니 굳이 있었을지 아니면 없었을지 모를 무언가를 팔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혹시 모를 어떤 진실이 반드시 아름다우리란 법은 없으니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우연의 내용을 좀 봤고요. 뭐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구글링 해보시면 관련된 내용 많이 나오고 재밌는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우연일 수 없는 내용들이 반드시 그 저간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관계를 전후좌우로 살펴보는 게 또 역사를 공부하는 재미이자 묘미겠죠? 그래서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뭐 우연이다, 뭐 행운이다 이런 요소가 들어가면은 가장 백미는 단연 도박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신은 주사위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신은 하지 않겠지만 주사위 놀이에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도 뭐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영화 얘기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시나리오나 이런 이야기할 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책에 나온 이야기를 우선으로 해보면은요. 이제 전문 도박꾼인 도인 파머에 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도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대학에서 은하의 형성을 전문으로 연구하던 과학자 파머. 아인슈타인의 방정식과 블랙홀이 지루해진 파머는 이제 어느 날 친구를 따라가서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빠졌다보다는 이제 연구를 했다라는 게 더 맞을 텐데요. 가서 이제 처음 해본 이제 도박 게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법칙을 찾았는데 모든 룰렛 게임이 하면 할수록 카지노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이제 바로 깨달았습니다. 딜러들은 돈을 잃으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이제 베팅 금액을 올리라고 권하면서 게이머들은 이제 이전의 결과에서 앞으로의 결과를 유추해 보려고 하지만 대부분 안 되죠. 우연히 모든 게임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무언가가 더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애초에 승수 배당도 승률도 포함해서 카지노에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제 작을수록 양심적인 카지노다. 좀 클수록 좀 비양심적인 카지노다. 이제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우연의 요소가 크다는 것만은 사실이어서 이제 룰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슬과 회전판의 움직임을 통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머가 지나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구슬과 회전판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승리 요인이 높아진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슬의 경로를 보고 구슬이 어디로 향할지 계산할 수 있다면 적절한 시점에 그 숫자에 베팅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파머가 배웠던 물리학을 이 도박에 카지노에 적용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정보와 자료 수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닐 가방에 녹음기를 숨기고 이제 카지노로 계속 좀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룰렛 구슬이 회전판의 특정 지점을 지날 때 마이크를 두드려서 나중에 녹음된 소리와 메모해둔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어떤 패턴을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 그래서 카지노에서 성공의 기회를 엿본 파머가 대학을 그만두고 직접 큰 돈을 투자해서 룰렛을 직접 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 후 그의 집이 이제 물리학 실험실, 정확하게는 미니 카지노가 됐고요. 파머의 이야기와 그의 이제 공식 그리고 정보를 본 친구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서 룰렛 구슬들에 미치는 공기의 마찰을 계산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몰두했습니다. 곧 이제 경제적 자유를 성공할 이제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꿨죠.
라스베이거스의 돈이 그들에게 쏟아지고 모두가 엄청난 배당금을 따게 될 날이 곧 오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들이 생각한 물리학적인 내용은 뭐 대략 이래요. 이제 회전판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여기에 구슬을 던지면 구슬이 아주 규칙적으로 회전판 위쪽에 가장자리에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공기 저항이 구슬에 제동을 걸죠. 그러면 구슬은 점점 중심 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때 딜러가 배팅 중지를 선언합니다. 여기서부터 우연히 작용하기 시작하는데 구슬이 이 회전판 가장자리에 보면 이제 마른 목골 모양이 있어요. 여기에 부딪힌 다음에 몇 번 이리저리 튕기다가 결국 38개 숫자 칸 중에 하나에 떨어지는 이제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구슬이 생각보다 그렇게 규칙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머는 이 성공의 열쇠를 처음에 마른 목골에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여기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구슬이 이 순간까지 동일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도와 공기의 저항을 알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대략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회전 속도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동안의 실험을 거친 뒤에 이제 구슬의 경로를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성공했는데 문제는 이 카지노 안에 이 기계, 그러니까 측정기와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때가 197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성능도 조잡하지만 사이즈가 컸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엉덩이 밑에, 여자는 이제 가슴 위치에 컴퓨터를 감출 수 있는 옷을 재단했어요. 그런 다음에 발로 컴퓨터를 터치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몸의 각종 전선을 연결하게 됩니다. 팀워크도 매우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 파머 이 일당은 컴퓨터로 이제 숨겨진 안테나를 통해서 무선 교신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피부에 약한 전기 충격을 줌으로써 서로 간에 그 예측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겼다고 해요. 이제 컴퓨터가 이제 결함이 생겨가지고 한 여자 이 가슴에 부상을 입히는 일도 발생하고 남자들도 좀 다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파머는 기계의 크기를 계속 줄여서 마침내 이 구두 밑창 안에 장착시키는데 성공하게 돼요. 마이크로 컴퓨터 초기에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컴퓨터 업계의 더 훌륭한 발명이 아닌가, 업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계 세팅을 위해서 자주 뭐 화장실을 드나드는 게 또 의심을 받고요. 그리고 뭐 계속 기계가 장난을 치니까 계속 화상을 입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겨우겨우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해서 결국 성공을 했어요. 수천 달러를 계속 벌어들였다고 해요. 한 명당. 평균적으로 한 번 1달러를 베팅해서 1.4달러를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룰렛 게이머들 평균이 1달러를 베팅해서 95센트를 되찾아가는 이거에 비하면 엄청난 성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카지노에서 돈은 벌었지만 기계가 너무 자주 고장났다고 해요. 근데 이때는 컴퓨터가 워낙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이거 고치고 돈 벌어서 이거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카지노에서는 돈을 못 벌었지만 이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룰렛의 우연을 꿰뚫어 보기 위해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고안하고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 사람들의 데이터가 이제 카오스 이론, 카오스 연구의 선구자들이 되는 그런 활약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돈을 못 벌었을지 모르지만 이걸 좀 개량하면은 뒤에 다른 사람들은 카지노를 상대로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천적으로 막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즉 구슬의 방향을 좀 유추하고 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팅을 항상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지노 입장에서 보면은 룰렛을 돌리기 전에 배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규칙을 바꿔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이 파머 이 일당들은 매번 컴퓨터가 계산을 끝내는 거의 마지막 순간에 배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당시에 이들이 있는 이 네바다주 카지노에 컴퓨터를 투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좀 아쉬운 내용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파머는 그 이후에도 이 노하우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생활을 이제 카지노 일을 계기로 완전히 정리하고요. 교수 자리를 얻어서 옮겼다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프리딕션 컴퍼니라는 뭐 이름이 심오하죠. 예. 그래서 이 기업을 설립해서
오늘날에도 수백 명을 거느린 이제 큰 회사가 되었다고 해요. 스위스 유명 은행에 이제 돈을 많이 증시에서 굴리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컴퓨터로 조종되는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이윤을 내는지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위스 은행은 이미 장기 계약을 두 번이나 연장한 그런 레퍼런스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우연만이 존재할 듯한 이 카지노 도박의 세계에서 어떠한 법칙을 운명을 찾아내려고 했던 이 사람의 노력, 결국은 이 개인의 성공으로 귀결되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정도 결과치면은 도전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지노, 그러니까 룰렛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람이 도박에 빠지는 루트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센 거를 하진 않아요. 두렵기도 하고 좀 뭐 겁이 나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룰렛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뭐 블랙잭 카드로 넘어온 다음에 결국엔 더 심한 도박으로 빠져드는 이런 일련의 좀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뭐 재밌는 영화나 이런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역시 타짜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형이고 주변에서 뭐 쉽게 접하잖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타짜 영화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 내용보다는요, 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도박장 아니면은 뭐 고수와 도박을 해서, 아니 고수라고 하기보다는 좀 타짜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들과 해서 항상 잃는 것은 왜 그런가? 우연의 요소 때문인가? 운명의 결과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 타짜 그리고 기타 이런 사기꾼들이 나오는 이런 영화 그리고 이런 하우스라 불리우는 이 도박장에서 나오는 관련 기술들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 궁금함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밑장 빼기, 낮장 치기, 뭐 바꿔치기 뭐 이런 것들인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타짜들의 손기술이죠.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무슨 뭐 타짜의 기술 이런 거 쳐보시면은요. 아주 상세하게 소위 말해서 이제 손기술을 부리는 그런 내용들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느리게 봐도요. 카메라 상으로 판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진행되는 도박장에서는 더더욱 모르겠죠? 근데 이 타짜들은 화투판에서 몇 분 뒤에 게임을 끝낼 것인지, 누구에게 돈을 밀어줄 것인지, 소위 말해서 설계인데요. 일반인들을 끌어들여 사기 도박판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죠. 심할 경우에는 뭐 형제지간, 부자지간 사이에서도 설계를 해달라는 청탁이 빈번하다고. 정말 인간 좀 세계에 막장을 보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만도 뭐 어마무시한데 그런 슬픈 얘기를 굳이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화투와 포커 카드 모두 원리는 동일하다고 하니까 그 원조 기술들에 대해서 예, 한번 간략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맹목적으로 하긴 그러니까 영화 타짜에서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리지널, 그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기술들이 있죠. 먼저 한 손 길이. 영화 타짜에서 이 고니가 좀 많이 시전하면서 화제가 됐던 기술입니다. 길이라는 거는 그거죠. 패를 나누기 전에 상대방이 섞은 패를 다시 한번 골고루 섞기 위한 행동들인데 하나로 뭉쳐져 있는 패를 세 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혹시 모를 이 상대방의 장난질을 예방하는 뭐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타짜들은 순간의 손기술로 상대방의 길이를 이제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액션들을 합니다. 설명하자면 패 뭉치를 가져오는 짧은 순간에 한 손으로 패를 다시 세 등분으로 나눠서 길이하기 전에 패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원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좀 만들어 놨던 어떤 순서에 입각한 그 카드들이 그대로 나오겠죠? 다음은 이제 밑장 빼기. 예, 참 이름도 저렴하네요. 이 타짜에서 많이 나왔는데 보통 패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줘야 되잖아요. 그게 룰이고. 근데 패를 밑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패를 맨 밑에 쥐고 있다가 원하는 상대에게 원하는 패를 주는 이 기술을 시도하는 거죠. 상대방에게는 위에서 패를 나눠주고 자신은 밑에 있는 패를 쓱 꺼내서 좋은 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툴게 기술을 시도하다가는 금방 들통난다고 합니다.
타짜들의 말에 의하면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영화에서 고니는 이 기술을 역이용해서 강적 아기를 제압했죠. 근데 확신이 없으면 승부를 걸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영화 전반에 많이 나옵니다. 걸리면 바로 아기를 만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낫장치기, 스테키라고 불리는 기술인데 패를 썩는 과정에서 써먹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볼 때는 골고루 패를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패를 썩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카드를 섞을 때 카드와 카드 사이를 엮어서 이제 계급, 그러니까 족보를 만들어내는 고난도의 트릭인데 이 기술이 여러 타짜의 손기술들 중에서도 가장 익히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 증거가 없다는 데 있어요. 최악의 경우가 기술의 실패이지 기술을 썼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좀 찜찜하면 그냥 그 게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궁극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테크닉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이제 목카드, 자신이 들고 있는 패가 무엇인지는 자신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목카드는 다릅니다. 패와 패 사이에 아주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 좀 무늬 모양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굉장히 좋거나 뭐 특수한 안경을 썼거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자꾸만 아주 좀 미묘한, 그러니까 작은 차이로 게임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목카드를 의심해봐라. 이런 내용이 옛날에 많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패를 보면서 판을 주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탄이란 거는 이제 아무런 속임수나 손기술 없이 패를 나눠주기만 해도 원하는 패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된 그 이제 순열입니다. 열심히 패를 섞으면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고 경계를 좀 늦추겠죠? 이때 약간의 심리전까지 활용해서 상대방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틈을 타서 썩던 패를 미리 준비한 패 뭉치와 아주 교묘히 바꿔치기 하죠. 즉 완전 새 것을 꺼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뭐 나눠주기만 하면 게임이 끝나겠죠. 이렇게 1세대들의 이제 손기술이 오다가 이제 2세대, 이제 과학기술이 등장하는 세대로 변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콘택트 렌즈를 이용한 사기 도박, 그러니까 특수 염료를 칠하는 거예요. 렌즈 카드 사기 도박인데 카드 뒷면에 이제 특수 염료로 표시를 하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콘택트 렌즈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이제 패나 어떤 돌려질 카드가 어떤 숫자의 카드인지를 보면서 게임을 하는 그런 사기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대부분의 유형이 이제 어떤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느냐만 틀리고 좀 비슷하다고 해요. 이 콘택트 렌즈 사기 도박 다음이 이제 적외선을 이용한 사기 도박. 카드 뒷면에 적외선 카메라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특수 염료를 바른 거예요. 그런데 적외선이니까 나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송신기가 달린 초소형 카메라 이런 거 설치해서 이제 옆방에 또는 뭐 다른 곳에서 이제 협력자에게 도움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사기 도박.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들어갑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이제 많이 걸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지 원탁이 나와가지고 투시 카메라가 들어가는 이런 세대가 들어갑니다. 기타 등등으로 계속 발전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멈췄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편하게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이렇게 도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예 큰 손들은 뭐 마카오나 라스베이거스로 가고 동네 하우스라 불렸던 뭐 조그만 곳들은 이제 그 명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시장의 가장 큰 고객들이 중년층, 노년층이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수입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자산이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리고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도박의 종류가 많아진 점들이 이제 이쪽 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다 범죄잖아요. 범죄 조직도 후진 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업계에 입문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본 야쿠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졌잖아요. 이 사기 도박의 세계에도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IT 기술의 활성화로 현금 대신 카드와 모바일 결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소매치기라는 직업이 사라졌잖아요. 예, 이거와 비슷하게 이제 도박의 세계에도 러다이트 운동이 필요한 때인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씁쓸함이 밀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도박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연인 듯 하지만 필연적인 요소가 있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작전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 뻔하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도박은 뭐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여러 가지 욕심이라든가 뭐 호기심이라든가 중독 이런 요소 때문에 빠지는 게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합법화된 도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이 주식의 세계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연구 기관들이 증시의 변동을 예측하고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법칙들을 만들어냈지만 대부분이 결국은 허무맹랑했다는 그런 결과로 좀 처리되었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갔는데 주식에 더해서 금리와 환율에 대한 예측도 더 나을 게 없었습니다. 이 비르츠부르크의 경제학자 페터 보핑거 그리고 로버트 슈미트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독일의 거대 은행과 이 로이터 정보 서비스 그리고 유럽 경제연구소의 달러 환율에 대한 예측을 실제 현실과 비교해서 연구했고요. 좀 결과치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엄청 민망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이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 거의 언제나 현재 트렌드를 미래까지 연장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결과치를 가져온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게 많았다는 겁니다. 형편없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현재에 대한 어떤 사건의 진술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치만 겨우 얻어냈습니다. 이 볼프스부르크의 경제학자 이 마르쿠스 슈피복스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증권과 이율에 대한 이 독일 거대 은행과 연구소의 예측이 얼마나 맞았는가 이걸 연구했는데 그 결과도 별 볼 일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피드백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에 관련해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분석가들이 언제나 다수의 의견에 편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인식하고 이걸 계속 설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홀로 어떤 주장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주장이 맞아떨어진다 하더라도 그의 이미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분석가가 운이 좋아서 맞췄다. 시장이라던가 이제 그 평가자가 속한 회사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혼자 어떤 독립적인 주장을 해서 이게 빗나간다. 그럼 완전히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는 같이 예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측이 빗나간다고 해도 시장에 워낙 악재가 많았던 탓으로 돌리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다행히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능력 있는 전문가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가들, 그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반하에 행동하는 것이 더 이롭고 이런 현상을 이성적인 군중 행동이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문가의 분석을 따르지 않고 그냥 우연히 찍어서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폴 세뮤얼슨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이 평균적으로 신문의 증권란에 다트를 던져서 꽂힌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낮을 때가 많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좀 예기치 않게 움직이면은 어떤 주식을 언제 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원숭이가 바나나 먹다가 버린 거기 있는 것만 사도 애널리스트들보다 더 잘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니까 이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연봉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좀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1988년에서 2002년까지 그달의 스타 매니저를 선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높은 임금을 받는 이 사람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150번 정도 진행한 대회에서 이 애널리스트들, 이 사람들이 90번 정도 이윤을 내고 60번 정도는 휴지 조각을 만들었을 정도라고 해요. 그나마 이런 실적도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계속 실어주고 투자자들이 그 증권을 사도록 부추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공매도 걸어놓고 매도 리포트 낸 다음에 왕창 판 다음 자신들은 사는 그런 행태를 지금 일부 증권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항상 해오던 그런 일들입니다. 에이 설마 증권회사가 그러겠나. 우리들보다는 법인 상대하는 영업이 더 비싸겠지. 더 돈이 되겠지.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현재를 보면은 이제 롱숏 펀드를 많이 쓰거든요, 기관에서. 그러니까 롱이라고 하면 이제 매수해서 갖고 가는 거고, 숏이라고 하면 파는 거겠죠. 근데 이런 류의 추종 방식을 보통은 이제 사모펀드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얼마를 내든 다 받아주는 게 이제 공모펀드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금액 이상, 보통은 3억을 많이 기준으로 하는데 이 이상 되는 금액을 모아서 소수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게 사모펀드입니다. 원래는 사람 숫자가 뭐 아무리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머릿수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모펀드가 금액이 더 많아야 돼요. 근데 현재 보면은 사모펀드가 대략 한 600조 정도고요. 공모펀드는 3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이 증권가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쪽에 편을 들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약관화해요. 그리고 그게 뭐 이 자본주의 법칙에서 나쁜 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서민, 이 주식시장에서 개미라고 불리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 증권가와 애널리스트들, 이 펀드 매니저들,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사는 것이 과연 맞는 행동인가? 정말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이제 온갖 변명을 다 하죠. 그런데 당연히 변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설마 맞아요. 우리들은 당신들은 무시하고 부자들의 입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공매도. 이 공매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 초부자들의 이 투자를 대신하는 그런 증권사, 금융사, 심지어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공매도를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를 많이 취하죠. 이 공매도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뭐 제대로 아마 방송을 만들어 볼 생각인데 일단 뭐 공매도 자체를 반대한다기 하기보다는요.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해외 공매도와 너무 차이가 큽니다. 일단 이 상환 시기에 무제한이에요. 외국에는 일정 기간이 되면은 갚아야 되잖아요. 갚고 재설정해야 되는데 한국은 이자만 되면은 뭐 언제 갚아도 그만입니다. 거의 뭐 영구치 수준이에요. 게다가 그 집계, 그 공매도의 이 데이터를 수기로 전달하고 이거를 기록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실시간으로 되게끔 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정말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해볼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고요. 뭐 말 나온 김에 관련해서 좀 아주 대놓고 사기를 치는 그런 내용만 몇 개 좀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타, 장타, 그리고 초장타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단타는 리딩방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제 리딩방 주소를 뿌릴 아이디를 모집을 해서 뭐 텔레그램 같은 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카톡 아이디 하나를 산 다음에 연예인 팬이나 뭐 이런 데 접속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 굿즈를 뭐 무료 나눔한다, 아니면 상품권을 준다, 뭐 기타 이런 내용을 뭐 제공한다고 해서 개인 정보를 이제 뽑아냅니다. 뭐 주소,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게 있겠죠. 굿즈를 나눔하고 뭐 문상, 그러니까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하니까 알려주는 청소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굿즈를 주는 대신에 너의 카톡 아이디를 뭐 새벽에 한 몇 시간만 쓰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이때 일부 청소년들이 여기서 이상한 걸 좀 느끼고 싫다고 하면은 이제 개인 정보를 빌미로 협박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디와 비변을 이제 넘겨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얻은 카톡 계정을 이제 주식 전문가로 둔갑시킵니다. 뭐 간단해요. 이미지 좀 입히면 되니까.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 정보를 파는 텔레그램방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청소년을 통해서 구하는 거는 좀 약간 좀 짜잘한, 예, 좀 사이즈가 작은 사람들이고 정말로 여유가 있으면 이제 구입을 하겠죠. 그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전화번호, 주소 등등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다 친구 추가한 다음에 10개나 뭐 20개씩 끊어서 단톡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주식 전문 사이트를 이 URL을 이제 뿌립니다. 사실은 깡통 사이트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10개 중에 이제 8, 9개는 진짜 개인 정보이고 이 중에 대다수는 뭐 광고인 거를 알면서
속지 않아요. 하지만 한두 명은 호기심 삼아서 눌러본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URL을 눌러보면은 보기에는 그럴듯한 사이트가 뜨고요. 모든 정보는 회원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온 이제 단체 카톡방으로 입장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뭐 200명 한정 단체 카톡방 또는 뭐 300명 한정 단톡 카톡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화 참여자는 이 카톡방 방주인 범죄자와 나 이렇게 단 두 명뿐이에요. 그래서 채팅방에 입장한 피해자 외 299명은 이제 리딩방 운영자 한 명이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명이 299개의 자아를 형성해서 대화하는 거. 지금도 네이버 종토방 같은 데 가면은요. 뭐 지금 50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시는 글들도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오픈챗 계정까지 만든다고 해요. 참 열심히들 삽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 하던 피해자들도 한 며칠 지켜보다가 결국 혹해요. 자기도 저렇게 수익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현금 입금으로 돈 보내주면 이제 멤버십 개념으로 정보를 준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뭐 리딩방 사기 조직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작게는 몇백부터 뭐 1,000만 원, 몇천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입금받는 게 주류라고 해요. 오히려 너무 작으면은 의심되고 뭐 단가도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배짱을 튕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입금하고 나서 제일 처음 들어가 본 주식 정보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 보면은 뭐 주식 정보는커녕 뭐 이상한 사이트나 불법 도박 사이트로 바뀌어 있는 경우까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돈 입금 후에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뭐 온갖 협박과 회유해가지고 신고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좀 모바일에 약한 사람 계층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도 일단 뭐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으니까 혹시 처벌받진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서 신고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냥 들으면 그렇죠. 요즘 세상에 이런 걸 누가 속냐 이렇게 비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보이스피싱보다 더 악랄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잘 알려드리는 뭐 그런 활동을 조금은 하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단타적인 리딩방 운영이고요.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끌고 가는 이제 중타, 장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를 얻는 단계는 비슷해요. 직접 구하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는데 오래 가려면 이제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간이 많아지니까 입회 가격대를 올리거나 아니면 대규모 인원을 가입시킬 목적으로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리딩도 하고요. 다만 그 리딩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요.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이 많습니다. A라는 주식을 오늘 오른다와 떨어진다로 이제 대규모로 구입한 전화번호 이메일로 이제 무차별 살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가 한 개 100원 정도 한다. 그럼 10만 개 사봐야 1,000만 원이에요. 그야말로 한두 명만 걸려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쳐보시면은요, 뭐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아니면은 뭐 메일 구입, 정보 구입 이렇게 쳐보면은요 주르륵 나와요. 그래서 이런 방식입니다. 뭐 방식은 다양해요. 특정 종목 A 주식을 이제 5만 명, 뭐 오른다 떨어진다 뭐 하나 맞췄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맞은 사람들한테 다음 날 B 주식을 똑같이 보냅니다. 반반씩. 그럼 2만 5천 명은 맞겠죠? 그 다음은 이제 C 주식으로 1만 2,500명. 그 다음은 D 주식으로 6,250명. 그 다음은 뭐 3,000명. 이제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 개별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적중률 보셨죠? 기본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멘트를 계속 날리고 이제 다른 이제 자료들 여기서부터 이제 조작된 자료겠죠? 이걸 또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면 결과는 뻔하겠죠? 이런 식으로 리딩방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초장타. SG 사태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거래 주식수가 적은 주식을 자기들끼리 통정 거래로 오랜 기간 동안 수십여 배로 올린 케이스입니다. 기간만 몇 년이니까 참 정성이에요. 그리고 연예인을 이제 자금 모집책이나 희생양으로 쓰는 전형적인 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런데 수십억이나 수백억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이 연예인 한 명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의심은 확실히 많은 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뒷배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돈이 많거나 권력이 좋은 소위 말해 끝발이 있는 사람들까지 가게 될 텐데 아마 안 가겠죠? 예, 안 가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서로 위험하니까 어느 순간 마무리할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아니면 행운이라던가 우연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과 필연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슈테판 클라인의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렀던 것들 이 책을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